제가 봤을 때는 관세라는 게 수단이기도 하고 1차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트럼프가 또는 미국의 우선주자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이 미국이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도 공고히 하고 무역 수지도 줄이려면 결국 방법은 인위적인 통화 가치의 조정밖에 없는데, 그 인위적인 통화 가치 조정을 좀 더 촉진시키기 위한 촉매제로 관세라는 어떻게 보면 채찍을 쓰는 거거든요. 네. 트럼프의 관세는 매우 진심이다. 저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오산이 될 수도 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정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벌써 2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1월 20일 날 취임을 했으니까 아주 허니문 시기를 관세 정책이라고 하는 세상이 시끄러운 정책으로 많이들 혼돈스러워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고 있는 것은 관세 정책을 통해서 보호무역을 하겠다, 이런 단순한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흥미로운 보고서가 사실 지난해 11월 달에 나오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미래 정책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갈 것이다 라고 예견한 하나의 보고서인데요. 스티븐 미란이 쓴 보고서입니다. 물론 그 내용을 보시면 최근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금값의 폭등이라든지 미국 증시의 하락, 그리고 미 연준의 금리 정책, 여러 가지 이 미국 상무성 또 재무성에서 펼치고 있는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IBK 연금보험의 정권부장으로 계시는 박종현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트럼프가 세상을 많이 좀 혼돈스럽게 만들어놨습니다. 그죠? 네, 네. 최근에는 금값도 많이 오르고 또 미 증시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거의 10% 넘게 다 떨어져 버리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고민들이신데, 우리 박정현 부장께서 보시기에 네. 어떻습니까? 트럼프의 한 60일 지난 시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트럼프가 작년 11월에 당선됐을 때만 하더라도 이른바 이제 친기업 또 친시장적인 그렇죠. 정책을 펼 걸로 기대를 해서 사실 트럼프 취임 전까지는 글로벌 증시가 이제 랠리를 보였지 않았습니까? 네. 뭐 사실 미국 증시 중심으로 그랬다가 오히려 이제 취임 이후에 미국 주가는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이었던 그 어떤 내용들이 지난 3월 10일 날 그 나스닥이 한 4% 정도 급락한 날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가장 큰 단초가 됐던 게 그 전주말에 그 나왔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였는데, Let me stay on the economy for a moment because there are rising worries about a slowdown. You've got the Atlanta Federal Reserve saying we're going to have a contraction in the first quarter. Look, I know that you inherited a mess, and you said that the other night. I've only been here, but for a are while. you expecting a recession this year? I hate to predict things like that. There is a period of transition because what we're doing is very big. We're bringing wealth back to America. That's a big thing. And there are always periods of, it takes a little time. It takes a little time. 이제 그때 그 진행자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많이는 아니다. 그리고 원래 그 질문의 의도는 이렇게 좀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조금 뭔가 정부도 뭔가 좀 시장을 달래는 이런 게 나오지 않겠나라는 네.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거기에 대고 트럼프 얘기한 거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엄청나게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고 다음 세대를 위한 거라서 조금 과도기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즉 주식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우리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미국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가 얘기하는 과연 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일이 뭐냐. 이제 그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향후에 트럼프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이런 것들에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내용들이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스티븐 미란이 쓴 작년 12월에 나왔던 보고서에 일정 부분 어떤 예언서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스티븐 미란의 보고서 내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네. 지금 미국을 위대하게라고 할 때 그 위대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드 파워적으로 군사력이 강해서 위대하다, 이런 개념도 들지만
사실 달러 패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뭐 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쭉 지탱해온 이 달러 패권에 대한 어떤 도전들이 지금 브릭스를 중심으로 해서 21세기에 들어와서 나오고 있는데 금값이 이렇게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주식이 조금 하향 조정을 받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침체도 아니고 둔화도 아니고 전환기적인 어떤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네. 베센트 재무장관인가요? 이 양반 이야기는 뭐 어쩌라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시장에서는 네. 어떻게들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우리가 미란 보고서를 들어가기 전에 네네네.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트럼프의 의중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못했던 게 한 지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가 알려진 이후로 이제 트럼프의 의중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생각을 하셨던 분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지금 박사님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작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1기 때도 그렇고 트럼프의 이 당선 슬로건은 마가였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작년에도 보게 되면은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고, 미국 성장률이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이른바 미국 예외주의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도대체 트럼프는 얼마나 더 미국을 위대하게 하려고 저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트럼프가 생각하는 이 미국을 위대하게 한다라는 개념이 단순히 주가가 올라가고 단순히 성장률이 뭐 얼마가 나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핵심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에 있는 거고, 지금 달러의 이 지위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게 네. 시청자분들께서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되는 게 달러가 이렇게 강하고 원달러 환율이 뭐 1,450원, 1,500원을 막 넘나들라 하는데 뭐가 달러의 지위가 흔들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오산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달러의 지위라는 건 단순히 가격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축 통화의 지위는 크게 보면 두 가지에 의해서 지원을 받거든요. 하나는 네. 글로벌 교역을 할 때 결제 통화로 쓴다는 거 하나.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 국가들이 외환 보유고를 보유할 때 그 네. 외환 보유고의 상당 부분을 미국 달러, 즉 미 국채로 보유한다는 그 두 가지가 이 기축 통화를 지지한 핵심입니다. 네. 근데 지금 그 두 가지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 즉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뭐 특히나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네들 교육을 할 때 브릭스 통화라든가 그렇죠. 달러 이외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이 각국 외환 보유고 내에서 달러화의 비중은 줄고 금의 비중이 높아지는, 결국은 이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가 흔들리는 모습이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트럼프를 위시로 한 미국 우선주의론자로 하여금 상당한 위기 상황을 좀 느끼게 만든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시장하고 접목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시장은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뭔가 친시장적인, 친주식시장적인 어떤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실 트럼프의 정책의 우선순위는 거기에 있지 않다. 조금 더 뒤에 있고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 즉 쌍둥이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단기에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적어도 내년도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있기 전까지는 트럼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시장이 기대했던 부분이 좀 약간 그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네. 그 간극을 좁히는 그런 과정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진행돼야 하지 않겠냐, 네. 이렇게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우리 박종현 부장께서 말씀 주셨는데 트럼프의 생각과 시장이 생각하는 그 간극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독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스티븐 미란의 보고서를 들여다보시면 참고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티븐 미란 보고서의 내용을 네. 하나씩 한번 저희들이 짚어봐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스티븐 미란이 지금 어떤 분입니까, 이분이? 네, 사실 저도 이제 이번 내용을 통해서 좀 조사를 좀 해봤는데 네. 현재로서는 그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이른바 경제수석 같은, 그래서 이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디자인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사람이 1기 때는 그 재무부의 경제정책 선임 고문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미 이제 트럼프와 연을 맺고 있었고, 트럼프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뭐 미국의 부를 다른 나라가 다 뺏어갔다. 어떤 그 불균형 속에서 우리 미국은 경쟁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통해서 트럼프가 정책을 펴려면 이러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네. 이런 정책들 나올 때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건 조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제안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한 가지 좀 재미있었던 거는 스티븐 미란이 참고로 나이가 어립니다. 저보다 그렇죠. 어리더라고요. 네. 한 40대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스턴에서 석사 받고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았는데 그때 지도 교수님이 그 마틴 펠드스타인이라고 예, 펠트스타인. 아마 예. 교수님 잘 아실 예.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되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레이건 정부 시절에도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경제의 사이클을 어떻게 보면은 그 결과를 내려주는 그 네. 전미경제연구소 소장도 뭐 30년 넘게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의 제자들로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레리 서머스가 있고 뭐 벤 버넌키도 있고 스티븐 미란도 이 쟁쟁한 그 제자들 사이에서 한 명인 거예요 지금. 네, 예. 그래서 상당히 이 거물급 경제학자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결국은 이 스티븐 미란도 좀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 쌍둥이 적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미국의 제조업이 부활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려면 결국은 이 달러화가 이 미국 경제 펀더멘탈 대비 너무 강한 부분들을 해소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그걸 해소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이런 고민에서 이 보고서가 이제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하버드 스쿨의 경제학과는 또 많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하버드에 있습니다만 이들이 생각하는 게 과연 뭐라 그럴까요? 관세 정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네. 방금 말씀 주신 그 큰 그림에 관세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작고 정말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유치찬란한 네. 그런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세계에다가 이렇게 칼을 휘두르듯이 휘두르니까 네. 과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렇게 막 가도 괜찮을까? 네.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좀 이렇게 무겁게 가야 형님 티가 나는데 요즘 네네. 하는 거 보면 형님 티가 아니에요. 동네에 술 먹고 그냥 네. 어떤 주정뱅이가 난동 부리듯이 네. 저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릴 텐데 네. 먼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보고서의 핵심 결론이 뭐냐라고 네. 한다면 아까 했던 것처럼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게 목표인데 그 제조업을 부활시키려면 결국은 달러 가치의 인위적인 조정이거든요. 네. 즉 제2의 플라자 합의와 비슷하게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정시켜야 되는데 근데 1985년도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미국 경제의 위상이 그때하고는 상당히 많이 약화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결국은 이 환율의 통화 가치의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 국가의 이제 어떻게 보면 협조, 동의가 이제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결국은 미국에게 무역 수지 적자를 가장 많이 안겨주는 나라가 이제 중국인데 과연 85년도에 일본처럼 중국이 쉽게 협조를 할 수 있겠냐? 네.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라든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뭐 멕시코나 캐나다 이런 애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미국에게 협조해서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데 별로 이렇게 우호적일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미란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핵심적으로 통화 가치를 조정하는 제2의 플라자 합의, 이른바 마라라고 합의라고 지금 여기서 네. 명칭을 얘기하는데요. 네. 대부분의 이제 통화 협정들이 이제 지명에서 땄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판비치에 있는 본인의 리조트, 마라고죠. 마라라고에서 네. 있는 협정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자기가 가칭으로 지은 건데 결국은 그 협상장에 여러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이 이제 그 정상에 여기 자리에 앉으려면 이게 웬만한 어떤 그 노력을 해서는 안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빌드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카드로 꺼내드는 게 바로 관세인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항상 했던 게 이제 거래 기수에서 보게 되면 초반에 충격과 공포를 주면서 어떻게 보면 트집을 잡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의 관세를 부과했다가 너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면 뭐 관세 좀 낮춰줄게. 네. 그러니까 결국 협상의 우선적인 어떤 우선권을 갖기 위해서 이런 관세라는 도구를 지금 쓰고 있다. 일단 이렇게 좀 시청자분들께 좀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박정현 부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이제 오늘 우리 박 부장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딱 이 하나의 정점에 두셔야 될 내용을 지금 방금 말씀을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제2의 플라자 합의를 가져간다는 것이고 그 목적은 미국 달러와의 패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그 수단으로서 제조업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미국은 제조업을 강화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민 정책이 저래 가지고는 노동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기타 모든 부대 비용, 인건비라든지 자본 비용이 미국은 상당히 비쌉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제조업 강국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서비스업과 국내 소비로 일으키는 경제인데 그러려고 그러면 달러의 패권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될 필요성. 이거는 제2의 프라자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네. 방금 우리 박 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 제가 결론을 그냥 팍 지어버리면 마라에서의 최종 목표는 중국 위안화의 평가 절상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이제 물론 현실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네. 왜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제 제가 봤을 땐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결국은 이제 기존의 경제학적인 접근하고 약간 지정학적인 접근이 같이 맞물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봤었을 때는 결국은 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뭐 이른바 트리핀 딜레마를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건데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트럼프가 알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핵심은 미국이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와 지위도 유지하면서 그리고 무역 수지의 적자도 줄이겠다는 어떻게 보면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트리핀 딜레마라는 거를 뭐 여러분도 들어는 보셨겠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네. 필연적으로 글로벌리하게 이 결제 시스템에 이용되는 달러를 많이 풀어내야 되고 또 이 외환보유고에 들어가는 준비자산, 네. 즉 외환보유고 내에서 미국채에 대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필연적으로 무역 수지의 적자를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부분인데 트럼프는 나는 무역 수지도 줄이고 싶고 기축통화로서의 위치도 가지고 싶다라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제 아까 시장과 잠깐 얘기했었는데 시장에서는 최근에 트럼프의 관세가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취임 전에는 중국에 60% 관세 한다고 했다가 뭐 생각보다 10%로 시작하네. 그러니까 관세는 약간 블러핑인가 보다. 캐나다하고 멕시코 관세 매긴다고 했다가 한 달 유예해 주네. 저러다가 또 말려나 보다. 이제 이런 기대를 자꾸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보고서에서 그렇고 트럼프의 실질적인 생각도 그렇고 관세가 물론 수단이긴 하지만 관세 자체에 또 의미가 있거든요. 네. 기대하는 효과도 있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은 원하는 목적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계속 갈 거다. 네. 가시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좀 제조업이 뭔가 다시 부흥하는 모습이 보여되는데 이거는 단기에 나타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궁금한 게 관세를 매기면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물가가 올라갈 것이고 물가 올라가면 또 다른 하나의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고 그렇게 되면 금리를 내리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는 달리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패드워치나 이런 데서는 올해 3번 정도는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또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미국 자체 내에서도 월가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게 어디까지 유효할까라는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관세 정책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즈음에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린랜드 내 땅이다. 캐나다 51번째 주로 들어와라. 네. 파나마 저거 내가 22억 8천만 달러 다시 산다. 하드락 너희들이 다시 살아. 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으로 내가 유도하게 지금 뭐 산발적으로 막 이 총을 쏘는 계획이거든요. 네. 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하나의 네. 방편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관세라는 게 수단이기도 하고 1차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어디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뭐 사다리 치우기 전략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려면 사다리가 필요하죠. 근데 2층에 올라간 이상 더 이상 사다리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때는 네. 사다리를 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관세라는 거는 아까 제가 초반에 결국은 이 트럼프가 또는 미국의 우선주자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이 미국이 이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도 공고히 하고 무역수지도 줄이려면 결국 방법은 인위적인 통화가치의 조정밖에 없는데 그 인위적인 통화가치 조정을 좀 더 촉진시키기 위한 촉매제로 관세라는 어떻게 보면 채찍을 쓰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관세라는 것 자체가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기 때 뭐 박사님 기억을 하시다시피
관세를 아마 그때 제 기억으로는 중국에 대한 관세가 평균적으로 한 거의 18%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미국의 물가는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이 관세에 대응하는 방법이 통화 가치의 절하였어요.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관세를 부과한 거랑 위안화 가치 절하된 게 이제 상쇄 돼서 네. 결과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담되는 물가의 상승은 크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뭐 두 번째는 판매자들이 소비자에게 다 전가시키지 않는 판매 마진을 줄이는 방법이 있었고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우회해서 관세를 피하는 방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물가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그럼 관세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은 있다는 거죠. 뭐냐면 결국은 관세를 매긴 거에 대한 비용은 통화 가치를 절하시킨 즉 중국의 부담으로 전가됐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통화 가치가 절하됐기 때문에 구매력이 줄었을 거잖아요. 네. 그게 비용을 치른 거고 미국에게 남는 거는 관세 이익이 남지 않냐. 그걸로 뭔가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설령 관세 부과가 통화 가치의 절하로 무력화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런 유인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통화 가치가 절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조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러면 일기 때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일기 때는 달러 가치가 좀 약한 구간이 있었고 지금은 달러 가치가 좀 강한 구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관세가 4월 2일부터 뭐 상호 관세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 관세가 시작이 되는데 달러가 지금처럼 약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인플레에 대한 압력들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보관은 뭐냐면 트럼프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가격 낮추려고 하지 않냐. 규제를 완화해주고 에너지 가격 뭐 오펙 네. 플러스 뭐 팔목을 비틀든지 해서 가격 낮춰서 상대적으로 상쇄시키려고 할 거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른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고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결국은 무역 불균형이 조정될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이 인위적인 통화가치 조정이라고 하는 말하라고 합의를 가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자체도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진전된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의 관세는 매우 진심이다. 이거를 그냥 저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오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뭐 이 보고서에서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미란 같은 젊은 경제학자가 관세라고 하는 하나의 툴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이게 세율 수류탄이니까 안전핀 뽑고 잘 던지면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게 될 겁니다. 미사일 쏘고 뭐 다른 박격포 쏘기 전에 네. 잘 활용하십시오라고 선에 지어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니까 두렵기도 한 측면이 있어요. 보통 던지기 전에 많이 두렵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장난감처럼 막 집어 던지니까 주변에서 생각보다는 많은 이제 의심과 의혹이 생기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이런 질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푸틴과 네. 트럼프가 네. 바라보는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 이 푸틴과 트럼프가 바라보는 절대적인 뭐 적이라는 표현은 너무 강하지만 네. 경계해야 될 대상이 혹시 구조적으로 볼 때 네.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 경제는 아닐까? 그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계 경제의 그 우방국과 뭐 적국을 구분하는 게 예전에는 이제 이념이라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냐, 뭐 자유민주주의냐 네. 이 부분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가 한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는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 이렇게가 그렇죠. 한 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적국과 동맹 국가의 기준이 그런 이념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제에 위협을 주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로 살펴본다면 네. 그러면은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약간 애매한 그런 구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특히나 이 트럼프가 러시아하고 좀 친밀도를 가져가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중국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을 뭔가 좀 이렇게 무너뜨리든 아니면 뭐 네. 내 발 아래 이렇게 굴복시키든 그러려면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그렇게 보게 되면은 그 최근에 트럼프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동맹국들에게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이 기존의 동맹국, 흔히 말하는 유럽의 유럽 국가들은 국가들. 자기 편이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보고서를 이용을 합니다만 제가 보고서를 전적으로 다 신뢰한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보고서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이제 트럼프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전달하는 네. 건데 그 유럽에 있는 어떤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이 과연 미국의 편이냐? 그들은 오히려 중국하고 더 많은 교역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언제 돌아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흔히 말하는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에 그냥 무임승차하는 나라 아니냐? 이런 어떤 시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연간에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뭐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이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방해하는 국가들로 이렇게 나누어야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이미 시작이 됐고 뭐 박사님 더 알다시피 뭐 투키 디데스의 함정 이런 걸로 많이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네. 뭐 과거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발발 이 네. 발음이 힘들어가지고 제가 상당히 맨날 주의를 하는데 예. 이 전쟁의 이유가 결국은 당시의 패권국과 이제 부상하는 신흥국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이제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충돌이었다고 얘기를 한 것처럼 예. 지금 과거에 보게 되면은 이 미국의 경제 패권에 도전했던 나라들이 결국은 다 미국으로 하여금 이제 떨어져 나가는 모습들을 목도했잖아요. 네. 독일이 그랬고 뭐 80년대 중후반에 일본이 그랬고 그랬고. 지금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게 중국이거든요. 네. 벌써 중국은 미국 GDP의 거의 한 70-80% 정도를 따라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중국 대리가 이제 시작된 지가 뭐 이제 트럼프 1기 이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고 네.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뭐 그냥 애둘러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중국을 말 그대로 미국 발 아래 둬야 되고 그러려면 중국의 통화 가치를 절상시켜서 제2의 플라자 합의의 대상자가 이제 일본이 아닌 중국으로 바뀌어야 되고 근데 중국이 절대 호락호락 말을 들을 것 같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 러시아의 도움도 필요한 거고 다른 나라도 압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일례로 그 최근에 멕시코하고 캐나다한테 이제 관세를 막 이제 매기고 뭐 한 달 유예했지만 결국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스콧 베센트가 좀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좀 미안하긴 한데 만약에 혹시나 니네가 우리 관세가 좀 부담이 되면 우리가 나중에 중국에게 관세를 매길 때 우리가 중국에게 관세를 매기는 만큼 니네도 중국한테 매기면 우리가 니네한테 부과하는 관세를 좀 깎아줄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속된 표현을 쓰자면 중국을 이제 다구리를 할 건데 내가 중국 때릴 때 니네도 같이 도와줘. 내 옆에서 중국 같이 때려야 돼. 그러려면 니네 내 말 들어야 된다. 안 들을 거면 내가 관세로 저렇게 할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관세 플러스 이제 안보라고 하는 패키지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보면 러시아가 심상치 않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의 파트너가 되는 게 이거는 지난번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나토의 국가들에게 이런 위협을 하지 않습니까? 원래 나토에 가입할 때 약속은 GDP의 뭐 2%인가 3%인가 방위비를 분담해야 되는데 안 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니네 방위비 분담 안 하면 내가 러시아 보고 니네 때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미국의 어떤 이념과 가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근데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는 적과 동지의 구분이 이념이 아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미국 경제에 우선하냐, 우선하지 않냐. 이제 이렇게 접근해 보면 왜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를 조금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 20세기 이후에 사실 20세기 동안에 미국이 전 세계 GDP의 60%를 차지를 했었는데 지금 20% 초반대로 쪼그라들고 맞습니다. G7 국가들이 IMF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한 64%, 7% 되더라고요. 그리고 브릭스 국가가 한 24%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좌시에서는 2030년, 2050년, 40년 미국의 GDP를 중국이 뛰어넘게 돼버린다 이런 생각이 아마 미국을 상당히 지금 압박하고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차도 살인은 아니지만 차도 폐기, 예, 네. 차도 폐기나 차도 위협을 해서 트럼프가 푸틴과 연합을 함으로 해서 한쪽으로는 유럽 국가들에게 경고를 하고 야 너들 자꾸 중국에 접근하면 유라시아 대륙이 연결된 건 아는데
대서양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군수 물자를 대줬냐 그동안에 네. 이거 잊으면 안 된다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잊어버리기 이전에 네. 우리 정부가 자꾸 미국 가가지고 한미 FTA가 어떻다 관세 면세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데 네. 사실 핵심은 우리가 2006년도에서 2008년까지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노력했던 만큼 네. 멕시코나 다른 캐나다는 관세를 때린다 그러면 우리는 향후에 중국 위안화 절상하는데 네. 학회 세미나를 하든지 국제 컨소시엄 뭐 컨퍼런스를 하든지 네.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우리의 어떤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예해 주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협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네.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세가 일차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네. 궁극적인 거는 수단이고 지금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결국은 미국에게 가장 무역 수지 적자를 안겨주고 있는 네. 중국 그리고 잠재적인 경쟁 국가가 되는 중국을 지금 발 아래 복속을 시키고 결국은 중국의 위안화 가치를 절상시키는 이 마라라고 합의를 체결시키는 게 이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1단계가 관세고 2단계가 이제 안보 자산을 통해서 이제 위협을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가서 네. 우리가 그동안 미국에 투자한 게 얼마고 전 정부가 우리한테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그 읍소를 해가지고는 전혀 그렇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 결국은 미국이 원하고 하는 부분은 달러 가치의 기축통화 유지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 감소 결국은 그 타겟이 중국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정말로 이제 정말 미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 중국의 위안화 가치 절상을 위해서 박사님 말씀처럼 뭐 세미나를 열든 뭐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든 이제 이렇게 가서 접근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미국이 그거를 얼마만큼이나 높게 쳐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물론 뭐 중국이 가장 위협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네. 한국도 그렇게 예뻐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의 미국의 그 적과 뭐 동맹의 구분은 이념이었지만 네. 지금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인 가치로 보게 되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이 미국에 대한 그 대미 흑자가 그 국가별로 보게 되면 이제 8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 대미 적자 8위 국가가 바로 이제 한국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조업적인 측면에서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물론 한국은 전통적인 우방 국가이긴 하지만 니네도 만만치 않게 우리 부를 뺏어가고 있거든. 이런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관세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렇게 쉽게 풀릴 것 같지 않고 그리고 결국은 그 제가 이제 빌드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통화가치 협상을 위한 빌드업 1단계가 이제 관세 부과인 거고 2단계가 바로 이제 안보 자산에 대한 유료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미국의 안보가 일종의 공공재였어요. 네. 미국이 내가 기축통화 국가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국가이고 이러니까 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내가 좀 도와줄게. 니네가 좀 사회주의 국가한테 공격받으면 내가 가서 막아주고 이게 이제 미국의 역할이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방위비를 우리가 왜 부담을 해야 돼? 방위비라는 게 기존에는 공짜였지만 지금은 엄연한 서비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향후에 우리 경제에 놓여져 있는 어떻게 보면 큰 하나의 또 거대한 어떤 산이 등장할 것 같은 게 지금은 단순한 관세지만 방위비에 대한 압박이 저는 엄청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무역 수지도 적자를 안겨주는 나라고 또 방위비 측면에서도 엄청나게 부담을 주는 나라예요. 그러면 트럼프의 계산대로 간다면 니네 알겠고 우방 국가인 건 알겠는데 그냥 돈 내. 그거에 대한 합당한 가치를 지불해. 이렇게 접근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거는 비단 한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미란 보고서의 내용을 조금 더 소개를 하자면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게 네. 그 포자르라는 이 국가 경제 무슨 전략가인데 그게 아마 옛날에 졸탄 포자르랑 같은 이름인지 저는 사실 좀 모르겠어요. 같은 이름인가요? 예. 네. 졸탄 포자르가 지난해에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을 얘기를 했는데 안보 서비스를 통해서 미국의 어떤 그 장악력을 좀 더 크게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안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국가들은 미국의 장기채를 매입해야 된다.
지금 현재의 미국의 채권의 만기는 대략 한 6년에서 7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표 채권이 10년짜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도 문제지만 이 재정수지 적자도 문제거든요. 그리고 사실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는 약간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경상수지가 적자가 쌓이면 네. 필연적으로 국가가 부채를 많이 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만큼 부족한 어떤 재원을 자기가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해에 미국 재무부가 부담하는 이자 금액이 GDP 한 3%, 2, 3%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어느새 미국의 국가 부채가 GDP 대비 120%를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경상수지 적자도 줄여야 되지만 재정수지 적자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머스크가 뭐 도치를 세워가지고 날뛰는 이유가 연방 예산 적자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이 포자르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미국의 안보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국가들은 미국의 장기채를 사야 되고 그 채권도 장기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제 센츄리 본드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100년짜리 채권을 그것도 무이표 채권입니다. 일종의 할인채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자 안 주고 만기 때 이제 뭐 원금에서 조금 깎아주는 형태로 주는 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코를 깨는 거죠. 그럼 대신 니네는 그걸로 수수료를 지불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싫다? 그러면 니네는 우리가 보호 안 해줘. 니네는 그러면 우리의 안보 우산 밖에 있는 애야. 비가 맞든 뭐 눈을 맞든 우리는 신경 안 해. 네. 이런 제안을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들까지는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시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향후에 이 미란 보고서가 사실은 좀 저도 소름 돋았던 게 여기 쓰여져 있는 내용이 지난해 11월인데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게 하나하나씩 실현되는 약간 예언서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네. 이렇게 보면 한국은 쪽에서 다 얻어맞을 수 있는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박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뭐 중국 위안화 절상하는데 세미나도 열고 좀 우회적으로 도와줄게라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알겠는데 됐고 어쨌든 너도 무임승차하는 거 많으니까 지불해. 대가를 치러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큰 것 같아서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어떤 대응, 준비도 상당히 좀 필요한 시점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 봐, 내 말이 맞지? 라고 할 수 있는 게 독일이거든요. 네. 나토에서 뺀다, 나토 방위비 안 낸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 무기 지원 안 한다 그러니까 당장 프랑스, 독일이 야 우리 파병해 줄게 필요하다면 이런 이야기 나오고 독일은 기민당 할 것 없이 녹색당 전부 다 사회민주당까지 예산안 국방비 늘리는데 다 찬성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 주가가 지금 닥스가 뛰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독일이 그런다 그러면 프랑스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유럽 국가들 전부 다가 국방비 지출에 앞서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아까 상당히 좀 골치 아프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골치 아픈 거 이상 아닌가요? 이제 출제자의 의중을 파악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주변국에게 바라는 거는 그냥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 미국에게 무역 수지 적자를 많이 안겨주는 국가는 적자를 줄여라. 즉 기존에는 미국 경제에 물건을 팔아서 성장했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는 수출에 의존하지 말고 내수를 부양해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통화 가치의 조정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따라오는 부수적인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합당한 방위비를 내라.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고요. 결국은 그 통화 가치를 조정하는 거는 역시 통화 가치도 하나의 수단인 거고 결국 핵심은 미국의 대미 무역 적자를 안겨주는 국가가 이제 더 이상은 미국에게 많은 적자를 안겨주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에게 수출하는 것 대신 그 이상의 수입을 하든지 아니면 내수를 부양을 해서 이제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든지 결국은 이제 그쪽 방향으로 경제 정책은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과연 우리가 여력이 있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이제 고민이 좀 생길 것 같고 지금 앞서서 이제 독일의 예를 말씀 주셨는데 네.
이 와중에 독일의 주가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그러니까요. 경신하면서 지금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제 유럽도 독일도 이제 아는 거예요. 트럼프의 생각들을.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아까 했던 것처럼 안보 서비스를 받으려면 미국의 장기 국채를 사고 미국에게 완전히 이제 코가 꿰이라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 부하가 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러기 싫다. 독자적인 안보를 갖겠다 해서 이제 지금 독일이 서둘러서 GDP 1% 이상 넘어가는 국방비는 이제 부채에서 제외하겠다라는 정책을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네. 연방 하원에서 통과시킬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면 결국은 우리도 내수를 부양하는 쪽으로 가야 될 텐데 과연 정책에 대한 여력이 있냐라는 부분들도 퀘스천 마크. 그다음에 이거를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현재의 리더십이 있냐라는 부분도 퀘스천 마크.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제가 답을 드리기보다는 네. 뭐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책 당국자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답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 박정현 부장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네. 상당히 많은 어떤 그 힌트들이, 해법들이 이미 그 뭐 정책 당국자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보 문제를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나라의 방산이 상당히 지금 뭐라 그럴까요? 뭐 핫하다고 핫하죠. 하잖아요. 예, 뭐 예. 진짜 뜨거운 감자죠. 네. 근데 민간 국가로 지정이 돼 버렸어요. 네, 약간 좀 아이러니한 게 트럼프 정부에서 임명된 게 아니라 이제 바이든 정부의 그렇죠. 임기 말에 제정됐다라는 부분이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있고, 네. 근데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제가 세심하게 들여다보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네. 조금은 얕은 지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미국의 그 에너지 부서인가의 DOE였습니다. 그쪽에서의 이제 부서고, 에너지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협력하기가 좀 그렇다라는 거기 때문에 미국 전체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했던 것처럼 안 맞는 거죠. 아니 민간 국가인데 지금 얼마 전에도 그 기사를 보게 되면 미국이 군함을 그 수리하는, 구축할 때 네. 이제 한국에게 맡긴다는 얘기를 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이 민간 국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워낙 좀 세게 받아들여서 그런 건데, 아직은 미국 정부가 한국 전체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얘기보다는 네. 특정한 분야에서 어떤 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된 것 같고, 뭐 그 민간 국가의 구분을 보게 되면 대만도 또 들어가 있잖아요. 네. 뭐 이스라엘도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이제 그 부처의 이슈인 것 같아서 그거는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지금 뭐 대응할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은 사령탑이 없으니까 좀 뭐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저도 그 부분은 좀 답답한 문제인 것 같고, 이게 이제 다른 부서까지 확산되면 정말 큰일이니까 그 전에 빨리 사태 파악해서 어떤 거가 이슈인 건지, 그럼 우리가 어떤 이슈를 해결해 주면 좋을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빨리 챙겨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의 전망이 중요한데, 저는 결국은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트럼프의 정책의 핵심 그 메시지는, 그동안 미국에게 수출로 의존했던 국가들은 이제는 니네 내수로 먹고 살아나거든요. 그러면 내수를 부양할 수 있는 국가는 내수를 부양하면서 오히려 그 나라의 자산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수혜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단적인 예가 지금 독일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독일은 주가가 폭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85년도에 플라자 합의 때문에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했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 앞에 선행된 게 85년부터 90년까지 일본 내의 자산 시장이 폭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엔화 가치가 비싸졌기 때문에 네. 해외 자본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집가가 오르고 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90년대 이후에 잃어버린 30년 겪었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입에 쓴 사탕이 하나가 있고 입에 단 사탕이 하나가 있는데, 이걸 내가 이제 어떤 걸 먼저 먹을 거냐의 이슈예요. 근데 이제 지금 트럼프의 정책의 압박은 단 사탕을 먼저 먹으라는 얘기예요. 니네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내수를 먼저 부양해라고 지금 등을 떠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우리의 핵심 산업들이 다 관세를 두드려 맞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박사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나라가 적정 수준의 성장률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른바 적정한 수준의 성장률을 만들지 않으면 실업률이 급등하기 때문에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는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필요성을 갖게 돼요. 예. 그럼 결국은 맞아주거나 굶어주거나 그래서 지금은 내수를 부양을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의 내수를 부양을 할 거냐 이번에 그 부분에 따라서 향후 우리 주가가 여기서 조금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할지 저는 이제 그게 아마 향후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달려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이 생각하기에 야 지금 내수를 부양할 게 뭐가 있어. 지금 다 내수가 안 좋아서 난리라고 하는데. 네. 근데 뭐 이제 제가 이제 자꾸 우리 박사님 앞에서 이 경제학을 얘기하려니까 너무 좀 아니요.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무슨 좀 말씀? 예. 그렇게 되는데 그 소비는 기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를 부양한다는 얘기는 결국 미래 소비를 땡겨오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은. 그렇죠. 그리고 미래 소비를 땡겨오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 부작용이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미래 소비를 땡겨와서 현재의 경기를 부양할 건지 그거는 정책이 선택할 문제고 그 정책의 선택에 따라서 국내 주식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달려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좀 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쯤이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생각, 방금 말씀하신 미란 보고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꼭지점이 마라 협상이라는 것도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이고 그 와중에서 미국은 구조조정을 겪는 과정 속에 제조업의 부활이라고 하지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 내수의 어떤 진작을 위한 노력이기도 한데 다른 나라들 독일은 그거를 눈치를 일찍 채고 방위비를 1% 이상 퍼붓겠다는 이제 새로운 발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도 경기가 좀 회복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1% 가깝게 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내놓고 있고 중국도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지금 전인대를 비롯한 양안 회의에서 전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품고 있고 마라의 협상이 벌어진다면 중국 위안화는 틀림없이 7.2에서 4.6, 5위안 정도로 떨어질 것이고 네. 일본 엔화도 150엔대에서 140, 130엔대로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만약에 원화를 떨어뜨리게 된다면 어느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그러면 이제 금리하고 재정하고 다 지금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네. 이 당구를 제가 잘 못 치는데 쓰리 쿠션이잖아요. 네, 네. 쓰리 쿠션의 한번 묘미를 한번 정리해 네. 주시면 오늘 요약으로 네. 하겠습니다. 아, 박사님 이렇게 저한테 오늘 어려운 숙제와 아니, 충분히 질문을 능력이 되시니까 자꾸 주셔가지고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예. 부담스러운데, 그러니까 이제 뭐 쭉 복기를 해본다면,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장점을 많이 누리지만 우리가 언제까지나 세계 경제의 무역수지 적자와 또 재정수지 적자를 감당할 수 없으니 네. 지금이야말로 이걸 한 번은 조정해줄 타이밍이 온 거다. 네. 그게 과거에 뭐 85년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였고 그래서 그 방향을 이제 갈 건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박사님 말씀처럼 마라라고 합의가 사실 될지 안 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의 의도인 거지 이거를 다른 나라들이 따라준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네. 근데 방향은 그쪽일 거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그거에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궤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결국 우리도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에 대한 부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재정 및 통화 정책은 당연히 확장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어떤 거를 먼저 쓸 거냐라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우리가 정책을 쓸 때는 당연히 이른바 팔러시 믹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각 정책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거든요. 재정 정책도 그렇고 통화 정책도 그렇고서 지금은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재정 정책, 통화 정책 플러스 저는 규제 요 세 가지를 패키지로 하는 정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정 정책은 뭐 그 자체로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성장률에 제고 효과가 있지만 이른바 구축 효과라는 것을 통해서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압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출하려면 그 돈이 결국은 세금을 더 거둘 수 없으니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재정 지출의 장점은 성장률이 바로 올라가지만 단점은 금리가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반대급부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책 조합이 필요한 거고 근데 한국은행의 고민은 금리를 낮추려고 하니까 그랬었을 때 두 가지 걱정된단 말이에요. 하나는 이 통화
환율의 불안정성,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인데 통화 가치는 아까 말하라고 합의라는 거를 기본 전제로 깐다면 미국의 기본적인 방향은 달러화를 약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경기를 부양하게 되면 금리 차에 의해서만 환율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펀더멘탈의 차이도 반영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경제가 조금 성장이 높아지면 오히려 원화의 절상 요인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우선순위 낮은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규제 얘기를 꺼낸 거는 그러면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은 결국은 부동산 시장으로 이게 필요한 곳에 자금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투기화된 이 자본시장으로 특히 부동산 시장의 자금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또 규제로 막아줘야 돼요. 사실은 저는 최근에 이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제의 폐지를 조금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거를 굳이 꺼내들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곳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수라고 하나요? 농사를 짓다 보면 이제 필요한 곳에 물을 대는데 이게 그 필요한 곳에 물이 가야지 옆으로 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 조치를 하되 이게 불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한 규제적인 지원이 함께 이 세 가지가 토탈 패키지로 나와야 그나마 우리가 얼마 같지 않은 이 미래 소비를 땡겨올 수 있는 내수의 부양 여력 그리고 많지 않은 재정의 부양 수단 이것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옵티멀한 그 균형점을 꼭 우리 정부가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런 것들이 잘 찾아진다면 저는 올해는 그래도 미국 시장보다는 한국 주식시장이 조금 더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믿고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IBK 연금보험의 증권운용본부의 부장이신 박정현 부장께서 주신 말씀을 시청 여러분들도 또 정부에 계시는 많은 정책 당국자 또는 결정자분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상당히 그 깊은 내용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